여러분,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 스마트폰을 켜고 평소 쓰던 신용카드나 뭐 간편 결제 앱 대신에 그 한국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원화 토큰으로 모닝커피를 결제하는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진짜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마냥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곁에 엄청 바짝 다가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인사이트를 넓혀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은행 총재 후보인 신현송 후보자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딱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언이었죠. 사실 대부분의 경제 뉴스들 보면 약간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드디어 원화 코인 도입에 찬성했다. 막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단순한 헤드라인으로 그냥 막 소비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렇게 표면적인 찬반 프레임에만 갇혀버리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지갑 속의 돈의 형태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진짜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맥락을 한번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를 막 단순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다, 혹은 전면 찬성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진짜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네. 이번 발언의 진짜 핵심은요, 한국이라는 그 국가 단위에서 드디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완전히 배척해야 할 어떤 이단화가 아니라 이제 제도권 화폐 생태계의 일부로 상정하고 공식적인 판을 짜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 제도권으로 드디어 들어온다. 근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약간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신 후보자의 발언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크립토 시장처럼 막 민간 스타트업이나 IT 기업들이 무한정 자유롭게 코인을 막 찍어내고 유통하는 그런 구조를 허락한다는 뜻일까요?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하고 시중은행권의 예금 토큰을 미래 화폐 생태계의 절대적인 중심축으로 아주 단단하게 박아두고요. 아, 중심을 먼저 꽉 잡아두고, 네네.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 바깥 테두리에서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이런 한국형 질서를 선언한 것에 가깝습니다. 와, 한국형 질서요? 이 키워드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 입장이 되어서 약간 팩트 체크부터 하나 날카롭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가격이 막 위아래로 미친 듯이 널뛰게 하는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화폐로 쓰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그렇죠. 화폐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요. 반면에 이 법정 통화의 가치에 1대1로 딱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은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목적지까지 가는 평탄한 기차 같아서 미래 화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인 논리 같습니다.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발언은 민간 기업들한테 너희들도 이제 원화를 기반으로 한 튼튼한 기차를 만들어서 마음껏 선로 위를 달려도 좋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락증을 딱 끊어준 건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무조건 금지도, 전면 허용도 아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정반대라고 하셨죠. 그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진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기술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점이나 위험성을 아주 서늘할 정도로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어요. 서늘할 정도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경고한 건가요? 그게 세 가지 치명적인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바로 화폐 단일성 훼손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화폐의 단일성이요. 용어가 약간 낯선데요. 제가 국민은행에 1만 원이 있든 신한은행에 있든 지갑에 현찰로 1만 원이 있든 사실 가치는 다 똑같은 1만 원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정성적인 화폐죠. 혹시 카카오가 발행한 코인 1만 원이랑 네이버가 발행한 코인 1만 원이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막 다른 가치로 취급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와,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노리는 그 1대1 교환의 확신, 그게 바로 화폐 단일성이거든요. 네네. 이 신뢰의 든든한 배경에는 국가랑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어떨까요? 평소에는 당연히 1원당 1코인으로 잘 유지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 기업의 장후 상태에 문제가 탁 생기거나 아니면 거시경제에 패닉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그 테라루나 사태라던가 아니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USDC, 달러 연동이 확 깨졌던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 1달러가 아니게 되었던 그 사건이요? 네. 신원 후보자는 민간이 주도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1대1의 가치를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그 화폐의 단일성을 충족하기가 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평온한 바다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배처럼 보이는데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 침몰하지 않고 내 일원의 가치를 지켜줄 구명조끼가 과연 저 민간 코인들한테 있느냐 이걸 꼬집은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네. 그럼 두 번째 우려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신원 확인의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신원 확인이요?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은요, 설계상 코인이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그 거래 경로랑 액수 자체는 아주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잠깐만요. 블록체인은 장부가 다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나 장부를 볼 수 있으면 오히려 막 몰래 돈 빼돌리거나 자금 세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왜 한국은행은 이걸 걱정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리한 질문인데요. 투명하다는 것과 신원이 보장된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별개라고요? 네. 블록체인 장부에는 A라는 익명의 지갑 주소에서 B라는 익명의 지갑 주소로 원화 코인 100억 원어치가 전송됐다는 사실 자체는 영원히 딱 기록이 남아요. 네네. 기록은 남죠. 근데 그 A가 한국에 있는 밀수업자인지 B가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지 그 현실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지, 즉 KYC라고 부르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경로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바로 신 후보자가 세 번째로 강력하게 경고한 문제, 즉 외환 및 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의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좀 섬뜩하네요. 자본이 국경을 넘는 통로가 투명한 유리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가 타 있는지 전혀 안 보이는 아주 짙은 썬팅을 한 자동차들이 막 쐐쐐 달리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만약 이런 원화 연동 코인이 무제한으로 막 풀리게 되면요. 누군가 거액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불법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존 은행의 깐깐한 송금 심사를 아주 비웃듯이 이 코인을 악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뭐 누군가 불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건 당연히 나쁜 짓이지만 그게 당장 내 지갑이나 내 생활에 무슨 타격이 있길래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경계할까?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거시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건 개인의 일상 파괴로 직결되거든요. 일상 파괴까지요? 네, 한번 가정해 보시죠. 만약 민간 코인을 통해서 원화 자산이 통제 없이 해외로 대거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게 될 겁니다. 환율이 진짜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뜻이죠. 헉, 환율이 폭등하면 당장 제가 마트에서 사는 수입산 소고기부터 내 차에 넣는 기름값, 심지어 매달 내는 넷플릭스 구독료까지 그냥 모든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뛰어오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 경제의 둑이 한 번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 후보자가 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면에는 아주 단단한 벽을 세운 거군요. 그렇죠. 너희 민간 코인들이 통화 질서를 흔들고 환율을 널뛰게 만드는 그 통제 불능의 괴물이 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하고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래 통화 체계의 한가운데에는 무조건 한국은행의 CBDC랑 시중은행의 예금 토큰이 자리 잡아야 하고 민간 코인은 저 변두리에서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는 큰 그림인 거죠. 와,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 발언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확신이 팍 드네요. 네, 절대 즉흥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약간 오랫동안 되게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수면 위로 탁 모습을 드러낸 느낌인데 한국은행은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무대 뒤에서 도대체 어떤 빌드업을 해왔던 건가요? 한국은행 행보를 쭉 추적해보면요. 이게 다 철저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게 바로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이요? 네,
한국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행들끼리만 사용하는 거액 결제용 디지털 화폐를 뼈대로 딱 삼고요. 그 위에서 일반 국민들이 쓸 예금 토큰 같은 걸 어떻게 발행하고 통제할지 그 구조를 엄청 치밀하게 테스트해 왔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예금 토큰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개념을 좀 확실히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지금 당장 스마트폰 뱅킹 앱을 딱 열면 계좌 잔액의 숫자가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를 친구한테 바로 이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다 디지털로 된 원화인데 한국은행이 굳이 만들려고 하는 예금 토큰이나 디지털 화폐는 지금 우리가 쓰는 뱅킹 앱의 돈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뱅킹 앱의 돈은요, 사실 은행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장부에 적힌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일 뿐이다. 네. 제가 호스트님께 1만 원을 보내면 그냥 제 은행 장부에서 1만 원을 지우고 호스트님 은행 장부에 1만 원을 더 적는 식이죠. 이 과정에 중앙은행 결제망이나 금융결제원 같은 여러 중간 단계가 필요하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장부를 맞추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금 토큰이나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입니다. 돈에 프로그래밍을 한다고요? 약간 돈이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고 막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비유하자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컨트랙트, 즉 조건부 자동 계약 기능이 돈 자체에 탑재되는 건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예를 들면 이 예금 토큰 10만 원은 특정 지역의 서점에서 책을 살 때만 결제되도록 해라. 라던가 아니면 물건이 구매자한테 무사히 도착했다는 택배사 데이터가 딱 입력되는 그 정확한 순간에만 판매자에게 이체되도록 해라. 이런 복잡한 조건을 그냥 돈에 심어둘 수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기존의 그 은행 장부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막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그냥 알아서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엄청난 기술적 혁신을 기존 은행권 장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레일 위로 딱 옮겨오겠다는 것. 그게 프로젝트 한강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기존 뱅킹 앱이 단순한 그냥 전자계산기라면 예금 토큰은 조건에 따라 스스로 막 움직이는 최신형 스마트폰 앱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이해가 완전 쏙쏙 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한강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 건가요? 놀랍게도 이미 단순한 개념 연구 수준은 한참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예금 토큰 구조의 1차 실거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실거래를요? 네, 게다가 당장 내후년이죠. 2026년에는 훨씬 더 광범위한 2차 실거래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 예산, 즉 국고금을 이 디지털 화폐 형태로 직접 집행하는 시범사업까지 다 로드맵을 짜둔 상태입니다. 와, 2026년 실거래의 정부 예산 집행까지 이미 레일이 쫙 다 깔려 있었네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기차 비유를 약간 수정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어요? 한국은행이 민간한테 맘대로 기차 만들려고 허락한 게 절대 아니라 아예 한국은행 주도로 진짜 튼튼한 최첨단 강철선로를 쫙 깔고 신호등까지 다 설치해둔 다음에 네네. 야, 이 엄격한 안전 테스트 통과한 특정 여객회사들, 즉 니네 시중은행들만 이 선로에 예금 토큰이라는 기차를 올릴 수 있어. 이름 모를 불량 기차들은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선언한 거네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선로의 통제권은 무조건 중앙은행이 주겠다는 거죠. 이 핵심 맥락을 이해하시면 왜 한국이 저 미국식 모델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지도 명확해집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해외 뉴스 막 보면 미국은 이미 테다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들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전 세계에 엄청 뿌리고 있잖아요. 엄청난 규모죠, 사실. 근데 왜 미국은 그렇게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막 혁신하게 내버려 두는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모든 선로를 통제하는 깐깐한 한국형 모델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냥 쿨하게 미국처럼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달러와 원화라는 이 화폐가 가진 태생적인 체급 차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지위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체급 차이요? 미국 입장에서 달러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막강한 기축통화잖아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간 기업들이 테더나 USDC 같은 코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사람들의 스마트폰 지갑에 디지털 달러를 쑥쑥 꽂아준다면 어떨까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네 화폐인 달러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만드는 셈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달러의 그 글로벌 지배력이 진짜 막강해지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막을 이유가 1도 없겠는데요? 아주 정확합니다. 민간이 자기들 돈 들여서 알아서 디지털 달러의 영토를 쫙쫙 확장해주고 그 뒷받침으로 미국 국채까지 막 사들여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진짜 너무나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 진짜 꽉 먹고 알먹네요. 네. 하지만 우리 원화는 입장이 180도 다릅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슬프지만 현실이죠. 만약 한국에서 통제되지 않은 민간 원화 코인이 무제한으로 막 풀려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짚어봤던 자본 도피랑 환율 방어 실패의 악몽이 바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아까 그 물가 폭등 얘기하셨던 거요. 네. 한국은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주가라서 통화 주권이랑 지급 결제 시스템의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국가 경제 전체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 하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 그 미국식 자유방임주의는 기축통화국들만의 특권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화 주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라는 아주 두꺼운 방어막이 필수적인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쏟아질 경제 뉴스의 어떤 부분을 특히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논의의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시는 겁니다. 틀이 바뀌었다. 네, 한국에서 원화 코인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찬반 질문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강력한 기술을 도대체 어떤 룰과 질서로 굴릴 것인가, 즉 설계 방식의 디테일이 모든 쟁점의 핵심이 된 겁니다. 설계의 디테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5가지 치열한 쟁점이 있는데요. 첫째, 과연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 누가 발행할 것인가? 네, 안전벨트를 꽉 맨 기존 은행들한테만 그 독점권을 딱 줄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민간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제한적으로 문을 열어줄 것인지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와, 만약 카카오나 네이버가 원화 코인을 딱 발행하게 된다면 기존 은행들은 진짜 엄청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겠는데요. 완전 지각 변동이 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요? 둘째는 준비자산의 성격인데요. 코인을 100억 원어치 발행했다면 그 뒤에서 뒷받침하는 100억 원의 실물 자산을 어떤 걸로 둘 거냐는 건데요. 아, 100% 안전한 걸로 둬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나 국채 같은 100% 무위험 자산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채 같은 약간의 위험 자산도 섞을 수 있게 열어줄 것인지가 아주 큰 쟁점입니다. 여기서 룰 조금만 삐끗해도 제2의 테라 사태 같은 뱅크런이 펑 터질 수 있거든요. 어우,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쟁점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일상과 제일 밀접할 텐데요. 바로 코인 지갑에 돈을 넣어두면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코인 지갑에 그냥 돈을 가만히 넣어두기만 했는데 이자를 준다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결제도 훨씬 편한데 심지어 기존 은행보다 이자율까지 높게 쳐준다면 솔직히 전화도 당장 국민은행, 신한은행 예금 다 깨서 그냥 디지털 지갑으로 싹 다 옮길 것 같은데요? 하하,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자연스러운 행동이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이른바 디스인터미디에이션 현상입니다. 네? 디스? 뭐라고요? 쉽게 말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상실이라는 뜻인데요. 만약 모든 국민이 일반 은행 예금을 다 깨서 수익률 좋고 편리한 디지털 코인 지갑으로 돈을 다 옮겨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은행 금고가 텅텅 비게 될 테니까 은행이 기업들이나 대출이 급한 개인들한테 돈을 아예 빌려줄 수가 없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못 해주면 실물 경제에 바로 돈 맡겨마가 오고요. 경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일종의 거대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셈이죠. 와... 그래서 이 이자 지급 여부는요. 디지털 화폐 생태계 전체의 흥망을 가를 아주 폭발력 있는 엄청난 쟁점입니다. 세상에 단순히 그냥 막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자본주의 시스템의 돈의 흐름 자체를 확 바꿀 수 있는 무서운 뇌관이 숨어 있었군요. 그렇다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쟁점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이자 문제랑 직결돼서 네 번째 쟁점이 나오는데요.
과연 기존 은행들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하고 만약 허용된다면 민간이 발행할 그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어떻게 파이를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 둘이 싸우게 되는 거군요. 네, 서로 고객 예금을 뺏고 뺏기는 치명적인 치킨 게임을 나둘 것인지 아니면 예금 토큰은 고액 결제나 저축용으로만 쓰고 스테이블 코인은 일상적인 소액 결제용으로 엄격하게 역할을 딱 분리할 것인지 그 룰을 치열하게 정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이 디지털 원화의 활동 무대입니다. 철저하게 국내 결제망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게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해외 송금이나 국제 무역 결제까지 국경을 확 열어줄 것인가? 이 부분이죠. 만약 국제 결제까지 문을 확 열어준다면 아까 우리가 앞서 엄청 우려했던 그 외환 규제 우회나 자본 도피 리스크랑 다시 꽝 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딜레마죠. 와, 이렇게 5가지 쟁점이 서로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미줄처럼 막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걸 딱 알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경제 뉴스 볼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확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고도 넓은 대화를 관통하는 결론을 하나 쫙 내려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복잡한 논의를 가장 명쾌하게 한번 종합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논의의 종착지는 결국 이렇습니다. 이번 신현송 총재 후보자의 발언은요. 가상자산 시장을 향해서 자, 이제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어주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프리패스 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미래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품어주긴 하겠지만 그 생태계의 절대적인 주도권과 통제권은 국가 인프라인 중앙은행과 기존 연행권이 아주 빈틈없이 꽉 쥐고 가겠다. 이런 철저한 구조 설계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 네네. 우리는 지금 기술의 허용 여부만을 묻는 그 낭만적인 시대를 지나서 진짜 차가울 정도로 엄격한 규칙 아래 국가의 화폐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그런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통해서 단순히 뉴스의 표면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돈의 미래가 어떤 궤도 위를 물리적으로 달리게 될지 그 거대한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속 시원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랑 같이 한번 깊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상상일까요? 머지않은 미래예요. 여러분의 아주 소중한 월급 통장, 뭐 매일 마시는 커피값, 친구들이랑 나누는 더치페이까지 이 모든 일상적인 결제가 철저하게 국가의 규칙 아래 통주되는 은행의 예금 토큰으로 싹 다 바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금융생활은 지금처럼 뭐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걱정 전혀 없는 아주 완벽하고 깨끗한 투명한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디서 밥을 먹고 누구에게 돈을 썼는지 이 소비 패턴과 금융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아주 거대한 디지털 감시망 안으로 고스란히 종속되어 버리는 건 아닐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기술이 주는 압도적인 편리함 뒤에 숨겨진 완벽한 통제라는 동전의 양면. 정답이 없는 이 흥미롭고도 조금은 서늘한 화두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나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핵심적이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